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9년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MBC는 우리 현대사에 암울했던 시기 군사 독재를 붕괴시켰던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신년 특집 토론을 이곳 부산 민주공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깊은 자리인데요. 먼저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성환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차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정혜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정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은진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실무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김종세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종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40년 전입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대학교로 자료를 통해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헌법 발효 7주년을 하루 앞두고 있던 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반독재 시위가 발생한다. 40여 명으로 시작한 시위가 금세 1000여 명, 2시간이 안 돼 7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학생들이 교문을 넘어 도심으로 진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시장 상인 공장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이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 그대로 민중항쟁이었다. 부산 시위는 이틀 뒤 4.19 혁명의 성지 마산으로 번졌다. 부산처럼 경남대에서 시작해 도심으로 수출 자유지역으로 확산됐다. 박정희는 놀랍고 두려웠다. 부산의 비상계엄, 마산의 미수령을 내리고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그러나 민중항쟁의 거대한 물결을 직접 목격한 김재규는 무력 진압을 고집하는 대통령을 암살한다. 박정희 군부 독재 19년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네, 잘 보셨는지요? 그럼 먼저 부마항쟁 당시 참가자들의 체험담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산과 마산 모두 이 대학교에서 항쟁이 시작됐죠. 먼저 김종세 이사님. 네. 예,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기미 3.1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고요. 1979년은 공교롭게도 기미년이었습니다. 기미 3.1 독립선언이 있은 지 꼭 60년이 되는 해였는데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체제의 통치가 18년을 넘기고 있었죠.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제명이 되고 이런 과정들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의 통치 체제가 모순은 이제 극에 달하고 감출 수 없게 국민들 앞에 민낯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부산대학교는 그해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시위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2학기 개강 이후에 약 1만 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이 뭔가의 긴장감 속에서 캠퍼스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유인물이 뿌려지고 마침내 그 다음날 10월 16일 유신철폐, 독재다도, 언론자유 외치면서 교문을 박차고 학생들이 나갑니다. 하여 335 남포동 광복동 도심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도심에 진출한 시위대는 약 하오 한 2시경에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남포동, 광복동, 장선동 일대를 도심 곳곳에서 노점상들과 영세 소상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규모는 일정치 않지만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단위로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된 7시를 지나고 8시경 돼서 직장에서 퇴근한 일반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젊은 노동자, 상인, 접객업소 노동자, 무직자, 정당인 등등이 참가하면서 다양한 직업인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9시경에 남포파출소가 시위대에 의해서 타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경찰차가 불타고 시위는 격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네, 당시 부산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당시 마산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옥정혜 부회장님. 네, 마산에서는 9월부터 항쟁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대학에서는 10월 22일을 거사일, 즉 D-Day로 잡아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10월 18일 당일에도 사전 모의팀이 시내 모처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 부산에서 먼저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하마터면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게 접힐 듯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18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그동안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학내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학내에서 시작된 시위가 교문 앞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정경대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뒷문을 통과해서 삼복도로를 지나서 3.15 탑 앞까지 우선 오게 된 것이지요. 3.15 탑 창동 수출자유지역 정문이 사전 모의팀이 먼저 잡아놓은 그런 주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18일 학생들이 3.15 탑 근처에 모여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마산의 중심가인 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시민들의 합세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20일까지 항쟁을 쭉 이어가게 되는데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있는 산호동, 양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거의 마산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창동의 모든 상가는 불이 꺼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쌓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은으로 듣기에는 불이 밝으면 시위대의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위대는 불 꺼라 하는 소리를 마치 구호처럼 자주 외쳤다고 하더군요. 시위대는 주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 당시에 정경대원이었던 한 증언자의 말을 빌리면 멀리서 들려오는 애국가 소리가 그토록 공포스럽게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산호동에는 공화당사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사를 습격해서 박정희 사진을 끌어내려 부수고 산호동 파출소, 양덕 해원동까지 여러 파출소가 불에 타고 파출소에 걸려있던 박정희 사진이 끌어내려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18일 밤, 그러니까 19일 새벽 1시에 그 당시에 창원에 있던 39사단이 마산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령이 정식으로 발효된 것이 20일 정오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일찍 계엄군이 마산 시내에 들어왔고 19일에 벌써 경찰 대신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각 파출소를 지휘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불심 검문하고 폭행하고 체포하여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네, 두 분 당시 40년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생하게 급박했던 상황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이런 분위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신체제, 지금 세대들은 교육을 통해서 알고도 있겠지만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예. 유신체제를 어찌 보면 온몸으로 저항하셨던 분이신데 유신체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유신체제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신체제가 만들어질 때 그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쿠데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3공화국 헌법이 그 이전에 존속하고 있었는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했고요. 계엄령을 내렸고 그리고 헌법을 일방적으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신헌법에 따르면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었고 삼권 분립이 부정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되는 그런 공개적인 독재 헌법이었죠. 그래서 이 유신 체제 하에서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반공 그리고 군사주의라는 두 가지 큰 도구를 사용했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 술집에서 이렇게 시국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끌려가서 뭐 죽도록 얻어맞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좀 심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징역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징역을 사는 경우를 막걸리 반공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사회 전체가 정보기관의 감시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두고 당시에 야당이나 대학생들이 정보정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보정치라는 말 자체는 유신체제 이전부터 있었지만 유신체제가 되면서 훨씬 더 그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가 그 완성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교련을 실시하고 직장인들은 예비군 훈련 그리고 지역 동네에서는 민방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대중가요 이런 것도 가사가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정해서 부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출판물도 불온서적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도서는 불온서적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판매를 금지시킨다거나 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국보법이나 반공법이 상당히 그 서슬퍼런 상당히 무서운 시기였고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시기였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당시 대학생들도 이 민주항쟁을 하려면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 용기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72년 10월 유신이 처음 발동되던 해에 전국에서 유신 반대 데모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유신 찬성 데모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19의 진원지였던 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자각이 경남대 학생들을 더욱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남대 학생들이 사전에 모의를 할 때는 3.15의 도시 마산 시민, 그 시민들의 의식을 믿었습니다. 네, 뭐 대학생들이 항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항쟁을 도심으로 끌어나가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 일반 시민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차성환 의원님 뭐 연구물도 있으시고 이런데 그 당시 또 체험담들 참여자들의 체험담 이런 걸 또 연구하신 게 있죠? 시위를 하면서 차도를 이렇게 행진하는데 그 차도를 지나가던 버스 안에 승객들이 버스의 창문을 열고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도 뭐 계속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국제시장의 부근에서 이제 그 많이 시위를 했는데 그 부근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그 가게 상점에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길가의 노점상들도 그들이 팔던 김밥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막 나누어 주고요. 또 문구사에서는 태극기도 나누어 주고 뭐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빌딩 위에서 고층 건물 위에서 이렇게 화분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투척해서 경찰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계엄군에 쫓기던 한 청년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골목길에서 계엄군을 맞닥뜨려 가지고 붙들려 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옆집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젊은 여성이 흰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 아버지 제사인데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서 그 청년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엄군은 이제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신해온 젊은 사람이 여럿이 방 안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이 주도했던 것은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모든 직업군의 시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신데, 그 어찌 보면은 4.19와 부마 민주항쟁, 그다음에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 이 시기를 거의 관통하는 그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좀 증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를 좀 계속 해보고요. 그 이은진 교수님, 지금 뭐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시고 이 분야 연구도 많이 해오셨는데, 그 당시에 부마항쟁의 경제적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은 전국적인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네. 부마 항쟁은 시민들이 결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매우 독특하고 부마 항쟁이 소위 부마 민주 항쟁으로서 지금 현재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인데요. 당시에 그 부산 중심지에는 미국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원을 통해서 미국 대사관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그 대사가 미 국무성에 보낸 자료에는 당시에 그 부산의 항쟁에 대해서 소위 그 하층 시민들이 참여한 클래스 워페어, 계급전이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산의 항쟁의 경우에는 하층 계급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산은 신발이나 합판 산업과 같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산업입니다. 근데 당시에 1970년대가 1차 석유 위기, 제2차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1979년 되면은. 그리고 사실은 저는 대학생들의 참여도 아마 고용 불안과 연관이 있지는 싶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5%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또 민생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아까 그 영세 상공 그 상인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영세 상공인들이 참여한 것은 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부가가치세 10%를 1977년도에 도입을 했고 197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1979년에 본격적으로 돈을 내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기억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한 5% 올리는 데에도 엄격한 저항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갑자기 제로에서 10% 올리니까 모든 물가가 다 10% 오르고 또 당시에는 세금 제도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정과세입니다. 적당히 보고 당신 지금 매출이 1,000만 원쯤 되니까 100만 원 내시오 세금. 이런 식으로 그 관리들이 행사하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상인의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학생들, 상공인 전반적으로 아주 그 불만이 많았던 경제적으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신 체제는 부마항쟁 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차 의원님? 그 부마항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유신 정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그 반응을 보인 것은 이건
정말 과도하고 불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마산에는 이제 위수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과 위수령을 내린 그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조치라는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나올 것이니까.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마항쟁 어찌 보면 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이 있었죠. 김재규의 저격인데요. 결국 유신 시대 종말이 이 부마항쟁을 통해서 이끌어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소식, 그 두 분은 당시에 뭐 유치장에 계셨던 거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석 이사님? 예, 저는 이제 집에서 체포돼서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또 보안사 안가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일 새벽 좀 이른 아침이었어요. 제가 동래경찰서 안에 있는 다이알실이라고 자그마한 방에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바깥 그 창문을 통해서 조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건 이제 좀 궁금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나서 아침이 이제 배달이 되어 왔는데 아침 배달될 때 위에 신문지를 얹어서 그 식당에서 배달이 되어 왔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다. 박정희 유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조금 제가 지나서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 보면서 박정희가 죽었다고 해서 박정희 체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 다시 옮겨진 이후에 제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요지에 편지를 제가 바깥으로 출감해 나가는 분들을 통해서 내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구치소에 나올 때 또 한 번 더 동래경찰서에서 대공 혐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옥정혜 선생님은 어떤 경험이시죠? 네. 저는 바로 그 전날도 고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니까 옷이 좀 젖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유치장에서는 그 얇은 국방색 담요 한 장을 깔거나 덮고 이렇게 자야 했습니다. 근데 새벽 6시 되면 라디오에서 그때 국민체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국민체조 방송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소자들을 기상을 시켰는데요. 그날이 저희는 뭐 27일인지 28일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국민체조를 알리는 방송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이제 담요를 개고 이렇게 체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체조하는 음악이 그치더니 그 장송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장송곡이 나오고 어느 한 시점에서 유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치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서 라디오를 끌 생각도 못하고 밖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고 우리끼리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유고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그 순간에는 온몸이 와르르 떨렸습니다. 뭐 비단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기적인가? 아니면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떨려서
유치장에 그때 여자 방에는 한 10여 명 정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여 명이 서로 손을 잡고 제가 그때는 그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영혼을 뭐 편안히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민주주의로 되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뭐 생생한 그 당시 기억을 지금 되올려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가야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다음에 부마 항쟁, 그리고 12.6 사이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김종세 이사님 좀 명확한 의견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당히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의 내용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단서는 있습니다. 김재규의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었던 황인철 변호사가 김재규를 접견한 접견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메모된 거죠. 메모된 수첩을 보면 시위대 가운데 학생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시민인데 시민들이 시위대에 주먹밥, 콜라를 주고 박수를 친다. 또 그리고 시위대를 숨겨준다. 이러한 반정부 정서가 뚜렷하더라. 삽시간에 5대 도시에 번질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김재규의 발언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부마항쟁 때 부산에 와서 현장 보고도 받고 18일 날은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부마항쟁을 밀란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역시 접견 기록에 보면 한계점에 왔다. 이대로는 가다가는 큰일 난다. 또 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유신체제 7년 동안 체제에 한가하는 국민들이 그 생각이 팽배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박정희에게 보고를 하고 차지철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가 앞으로 사태가 나면 내가 발포 명령을 하겠다. 그리고 차지철은 체제에 도전하는 놈 200만 죽여도 끄떡없다. 이런 발언을 듣습니다. 위기의식이 정복된 김재규는 10월 26일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인 박정희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이은진 위원님, 뭐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 학자적 시각, 뭐 학계 논의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모두에서도 부마 항쟁 때문에 군사 독재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고 우리 네네. 또 김정세 위원님은 사람은 죽었어도 체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게 뭐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기준을 정하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유신 정권이 뭐냐. 사실은 그 유신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긴급 조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가 죽었을 때 1차적인 조치는 사실은 긴급 조치는 해제가 빨리 된 셈이고요. 왜냐하면 유신 체제를 표면화시킨 것 즉 사상의 자유나 토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막은 것은 긴급 조치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신 헌법의 문제인데 유신 헌법은 사실상 철폐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철폐되지 않은 것은 일단 1979년 12월 달에 최기화 대통령이 유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또 1980년에 최기화 대통령이 물러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취임할 때도 유신헌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헌법도 유신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즉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없었고 소위 간접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방법도 굉장히 철저하게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광주 항쟁을 하면서 왜 5월 18일 날을 노렸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5월 22일에 국회가 문을 열기로 되어 있는데 국회가 문을 열면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언가
그 결란을 해야만이 자기네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87년 민주화 토정을 통해서 헌법이 바뀌고 그때 비로소 저는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학계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9년간의 유신 독재 이게 뭐 붕괴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87년 이전까지 유지가 된 건지 뭐 논쟁적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 봄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부망쟁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과 동시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온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닷새간 부산 마산에서 1,564명이 불법 연행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김영삼, 야당 등을 부마 항쟁의 배후로 연계시키기 위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 기록은 상당수가 유실돼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산에서 시위 도중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치준 씨 사망 의혹, 부산의 사망자 4명 발생 의혹 등 40년간 밝히지 못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의 기록들이 사라졌다. 언론의 기록 역시 거의 전무하다. 중앙정보부와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던 언론은 기본적인 시위 상황조차 제대로 남겨놓지 못했다. 출범 5년을 맞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갈 길이 먼 이유다. 네, 사라진 이 기록 뭐 좀 보셨습니까? 당시의 그 부마항쟁에 대한 군사 독재의 진행 과정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 기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계엄령과 위수령이 발효가 됐죠. 그리고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는데 이 공수부대 왜 투입됐다고 보십니까, 이은진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면은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이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경찰이나 또는 뭐라나 그 도 본부 경찰이 네. 와서 이제 도와주는 형태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진압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도저히 여기서 진압이 힘들 때 그때 이제 위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는 경우인데, 물론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은 사실은 전시 상황일 때 하는 건데 네. 그때도 이제 1차적으로 군이 들어간다고 해도 향토 주둔군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부산과 마산의 경우에도 제일 먼저 투입된 것은 향토 사단이 먼저 투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소위 작전 중인 부대가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이 작전 중인 부대는 한미 연합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의 경우에는 해병대가 왔었는데 네. 그때 포항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시키는 부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 부대의 작전권이 경우에는 없으니까. 네. 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누가 쳐들어오면 즉각 반격을 해야 되는 부대인데 그 부대가 들어왔었고요. 네네. 광주 때는 24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작전 부대는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1공수, 3공수, 5공수, 7공수, 9공수, 11공수, 13공수 7개의 공수여단, 약 네.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00여 명에 달하는 이러한 그 공수부대가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정권을 지키는 진압 핵심 부대 역할을 한 거죠. 네네.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 부산의 경우에는 3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급박했다 이 얘기네요. 급박하고, 그러니까 3개 공수부대도 핵심 135공수를 보냈습니다. 135공수는 나중에 광주 사태 때도 보면 알지만은 네. 수도권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함부로 네. 바깥으로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때도 광주 때는 2개 공수부대만 보냅니다. 네. 사실은 오히려 부산 마산 때 더 많이 보냈죠. 그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거죠. 네, 이 뭐 정권의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다.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김종세 님하고 옥정혜 선생님 두 분은 이제 그 시위 초반에 불법 연행 됐었죠.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좀 그 고초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고통은 뭐 많은 사람들이 겪었죠. 네. 저희들만이 아니고. 근데 저는 특이하게 15일 날 부산대학교에 선언문이 뿌려졌는데 그 일에 제가 연계돼 있는 걸로 경찰 정보 쪽에서는 파악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집을, 남부민동에 있는 우리 집을 덮칩니다. 제가 없으니까 다시 옆 동네에 있는 암남동에 있는 저희 큰형님 집을 또 이렇게 저를 체포하러 덮칩니다. 제가 없었어요. 네. 저는 그날 밤에 제 후배들하고 다음날 16일 시위 동원을 위해서 한 10명 정도가 대연동 후배 집에서 잤어요. 제가 그걸 체포를 모면했죠. 그러다가 16일 날 시위가 나고 17일 날 저는 집에서 다시 체포돼서 연행이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는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잡혀가서 고생한 그런 경로를 저도 겪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시위를 뒤에서 주모했던 한 사람으로 리스트에 올라졌기 때문에 좀 더 고문은 당했죠. 네. 우리 뭐 옥정혜 부회장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처음 잡혀갔을 때 경찰서 보호실이라는 데를 네. 저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보호실에서 3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데에서 10일을 있게 됐는데, 처음 보호실에 있었던 3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보호실 첫날 18일에는 비까지 밖에서 좀 내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호실 안은 사람이 바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맞아서 이렇게 경찰이나 공수부대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붕대를 감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밖에서 체류탄 가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뭐 완전히 아비규환 현장이었네요. 네. 네, 거기다가 그 와중에 저희 몇몇은 뭐 수시로 불려나가서 취조를 당하고 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마산 경찰서에서는 저희를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난민전 사건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네. 계보를 짜놓고 네. 저희를 갖다가 하나씩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억지 자백을 시키고, 네. 저희 여학생들은 처음부터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를 잡아 가두고 또 고문하고 그런 네.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공안 사건으로 이제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있었던 부마항쟁의 계엄령과 위수령,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 최근에 나왔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시에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17일에 시위가 조금 그러니까 낮에 동아대학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미 오후 6시경 되면은 인근 주둔 부대에 출동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밤 11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10월 17일 날 유신 7주년 기념 만찬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즉각 국무회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 무언가 박정희한테 보고되기도 전에 이미 군대 출동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이미 국무회의를 하는 순간에는 이미 출동 중이었었습니다. 이미 네. 계엄군으로 되어 있었던. 그래서 명백한 거는 계엄령 선포 전에 군이 출동이 되고 있었다. 다만 현재 밝히지 못한 것은 누가 출동 명령을 내렸느냐.
짐작은 하지만은 문서로서 확인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날 밤에 다 여기 들어옵니다. 일개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타서 들어오고 일개 공수부대는 그 기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다 안착이 되고 일개 공수부대는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마산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18일 날 시위가 발생하면서 소위 그 18일 날 바로 그 당일 날 인근 39사단이 즉각적으로 군대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19일 날 밤에 부산에 있던 그 공수여단 주둔하고 있던 공수여단 중에 1개 대대를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마산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시 그러니까 20일 날 그 오전에 1개 여단이 다시 또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투입되었던 1개 대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사후에 20일 날 바로 또 위수령이 발표가 돼요. 이미 그때는 마산의 경우에는 공수부대가 들어온 다음에 위수령이 발표되는 셈이었었죠.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인근 부대가 들어온 다음에 그 계엄령이 발표된 상태고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분명히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불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또 남아 있습니까? 네, 차 의원님. 네네. 법적 판단이 또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네. 그 법원에 네, 판단을 구하는 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중요한 진상규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밝혀서 보고서에 그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분 좀 궁금해하시고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 4.19 당시 뭐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데 김주열 열사의 그 처참한 죽음이 있었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부마항쟁 당시에도 상당히 좀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 사상자가 부마항쟁 당시에 있었다 뭐 이런 정황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준 씨 문제인데 옥정혜 부회장님 이 부분 네. 유족들에 의하면 10월 18일 당일 출근을 했던 그 가장이 퇴근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19일까지 소식을 모르게 되자 가족들은 경찰서에 그 행방불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태니까 가족들로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소식이 없다가 10월 26일 그러니까 11.6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1월 3일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족들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아버님이 저기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서원곡 그 쪽에 감회장되어 있으니까 시신을 인도해 가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어떻게 우리 집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경찰에서 하는 말이 도시락에서 유품 중에 도시락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와가지고 유치준 씨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마산에 있는 그 남양외과라는 곳에서 이 부검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남양외과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남양외과 원장님은 후두부 함몰이라고 하면서 이제 위치까지 가리켜 가면서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해요. 유족들이 장례 치르고 나서도 이게 너무 황망한 사건이라 경찰이 그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주변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직접 탐문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얘기로는 18일 밤 산호동에서 가장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시위대와 경찰대가
한 무리를 지어서 지나갔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원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기자가 보도 자료를 마련한 것이 있는데요. 10월 18일 날 타살체로 보이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탐문 수사를 한 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데 암만 행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파악해야 되고 탐문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대한 탐문 수사 보고서가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뭐 여러 가지 지휘를 하고 또 이게 시신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이런 도장을 찍어가지고 감매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은 저희가 볼 때는 경찰이나 당국에서 고의로 그 사건을 은폐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에서 며칠 지나고 나서 도시락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하는 이런 경찰 해명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유족들로서는 뭐 절대로 믿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산에서 얘기였는데요. 그 사망자, 부산에서도 사망자, 실종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죠, 차상원 의원님. 예, 뭐 사망자가 여럿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부마 항쟁 당시에 이미 많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부마 항쟁을 보도한 그 화면을 본 사람에 의하면 탱크가 그 택시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언도 있고 이래서 그 부산 시위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여러 정황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2014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편향, 부실 조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돼서 부마항쟁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 이은진 위원님 어떤 부분에 그렇게 좀 그 조사위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약속을 했을까? 네. 그 2012년 선거 때거든요.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대단한 인간적이건 정치적인 그 말하자면 모험을 감내하자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중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2013년도서부터 이제 법이 통과되고 쭉 하는데요.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마 부마 항쟁에 대한 어떤 기리는 데 참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언급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될 군 부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증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억이 없다라든가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거의 조사를 했다고 해도 연락을 해보니 뭐 관련이 없다고 대답하더라 하고 하는 게 그냥 그 자료로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제 새로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그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초기 진압 단계에서는 경찰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치안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9개의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9개의 경찰서의 치안일치를 보면 나와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산도 지금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진상규명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 손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부대의 작전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9사건, 뭐 계엄사건 매일매일 같이 자기네들이 어디에 어떤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그 항쟁의 경우에는 그걸 입수해서 진상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군 보안사령부 자료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중앙정보부 자료는 거의 아주 그냥 부수적인 자료 몇 건만 가지고 있고 핵심 아마 중앙정보부의 자료는 아마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정식 군부 라인 외에도 정식 그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라인 외에 다른 라인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라인이 군대를 움직인 걸로 제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떻게 자료를 구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해야 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진상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들일 텐데요. 국가 기록도 중요하고 민간인들의 기억도 중요한데 두 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생생하게 그 당시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민간 기록도 잘 확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두 분 위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 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또 현주소가 아닌가. 4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이렇다는 상황이 좀 어찌 보면 아쉬운데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성환 의원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연행된 분들이 1,563명으로 공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인원이 209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청 자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사 권한도 지금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행 명령권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취득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권한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 담아서 새롭게 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이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워낙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뭐 심의가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조사기간 1년 연장 그리고 개인정보 취득권만 담아낸 개정안이 이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 자료가 뭐 국가 기록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들의 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언론사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언론사에 남겨진 부망쟁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옥정일 부회장님? 서울이나 뭐 서울에서 뭐 대학생들이 데모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반체제 인사들의 그런 발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그 뭐 신문 등의 그 뉴스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김종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언론사 기록이 지금 상당히 좀 부실한 부분. 뭐 앞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네. 다 나왔지만 당시 유신 체제 하에서 긴급 조치가 발동되면서 각 언론사에 정보기관들이 상주를 하죠. 그리고 상주를 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시켜서 전체를 다 정보를 통제하고 또 거기서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중반에 언론 자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언론 자유운동의 그 과정에서 정권은 다시 광고주를 억압을 해서 광고를 실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 사주를 또 협박해가지고 대량 기자 해직을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각종 보도 자료들이 문공부에서 보도 지침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왔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언론 자유가 실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쟁의 기록을 언론에서 찾기는 대단히 힘들고 부산만 하더라도 그 부마항쟁 기간 중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제 당시 국제신문사에서 사진 한 20여 컷을 개인적 차원에서 찍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단행본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서 하나 나온 것 정도고 오히려 마산 쪽은 좀 다행인 것이 당시 경남 매일신문에서 편집국장 또 사회부장들이 3개의 반을 형성해서 9명이 취재를 했죠. 부산 지역도 취재를 좀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미약하다. 외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쪽 언론이나 일본 쪽 언론이나 그 프랑스 르몽드 같은 걸 보더라도 또 대만 쪽 언론을 보더라도 아주 시위 양상이 피상적으로 적게 나와 있고 내용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쓸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의 그 상황 탓으로만 다 돌릴 것인가? 사실은 답답한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부마항쟁 때에 부산에서 또는 마산에서 언론사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어요. 그 제대로 너희들 뭐 했느냐는 뜻에서 부산은 TBC, MBC, KBS가 아주 박살이 났죠. 또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신문사 마찬가지고요. 마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는 시민들이 타격을 안 했다는 것도 또 소중한 기록이긴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 보입니다. 이 관련법이 개정이 좀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것. 그래서 40년 된 과거의 사실을 다시 현재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번의 VCR을 통해서 부마항쟁의 경과와 진상 규명 문제,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간의 관계, 그리고 부마항쟁과 촛불 집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마항쟁의 민주화 열기는 유신 독재를 붕괴시켰지만 신군부 전두환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의 사망은 민주화가 아닌 신군부의 재집권으로 이어졌고 부마항쟁이 무너뜨린 유신 체제는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으로 되살아났다. 그렇게 부마는 잊혀졌다. 그리고 광주. 보안사령관으로 부마항쟁을 지켜본 전두환은 부마항쟁 때처럼 5.18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더욱 잔혹하게 진압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시했던 미국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면서 광주를 더욱 고립시켰다. 박정희를 붕괴시킨 부마, 전두환에 압살당한 광주. 한국 민주화의 뼈아픈 역사다. 자, 부마민주항쟁 그 7개월 이후에 정확히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이 전환기이자 이 변곡점이 됐던 항쟁인데요. 둘 사이의 관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전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부마항쟁 이후의 국내 정세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서 이사님. 네. 예, 부마항쟁 이후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을 들으라 그러면 역시 전두환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두환은 1979년 3월에
보안사령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6 부마항쟁이 발발하고 12.6 박정희 피살 직후에 피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본부장이 됩니다. 근데 그 본부에 구성에 경찰 출신 수사관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 고급 장교들을 요직에 앉힙니다. 그래서 보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합동수사단을 지휘권을 전두환이 지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이 공안기관들을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리고 계엄을 핑계로 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한 뒤에 정권 탈취를 위해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극상의 12.12 쿠데타를 만드는 겁니다.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버리게 되고 유신잔당들에 의해서 새로운 50 정부를 탄생시킨 거죠. 네, 뭐 지금 전두환 등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망쟁이 뭐 어쨌든 진압이 되고 다시 이제 광주에서 또 다시 이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광주 항쟁은 이제 부망쟁에 비해서 상당히 희생자나 피해 측면에서 훨씬 더 진압이 잔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은진 교수님. 부마 항쟁이 발생한 후에 언제의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 항쟁의 그 사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부마 항쟁이 진압된 후일 겁니다.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그 진압에 관련돼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공수특전단이 굉장히 가혹하게 진압을 해서 시위를 할 의욕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제 되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예 겁을 먹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수특전단은 더욱더 새로운 그 시위가 발생을 했을 때 완전히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압에는 경찰이라든가 주둔 그 군이라든가 그 공수특전단이 되게 동원이 되는데 사실 경찰의 경우에는 길을 꺾어 놓을 정도로 진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쫓아가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둔 향토군의 경우에도 부마 항쟁 당시에 부산에 있는 그 향토 군수사령부인가요? 그 사령관님은 당시에 이거 군대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마산의 경우에도 항상 모든 그 시민들의 뇌리에는 공수특전단의 잔혹수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공수특전단은 시위 때는 사실 등장한 것은 극히 그 짧은 시간이고 대부분은 나중에 그 들어옵니다. 시위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시위가 끝난 다음이라고 다 공수특전단 때문에 시위를 못한 거죠. 시위가 중단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광주 사태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리 이걸 깔아놨습니다. 전국에 시위가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해서 공수특전단을 이미 다 배치시켜 놨고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은 24단과 해병대에서는 이미 미군과 협의를 다 끝냈다. 한미연합사와. 그래서 즉각적으로 24단과 해병대는 파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덫을 깔아놓은 다음에 5.18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대로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5.18의 특징은 광주 항쟁의 특징은 시위가 진압되기도 전에 공수특전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항쟁은 시위가 진압되고 그래도 이틀인가 지나서 들어왔고 마산의 경우에는 시위가 진압되고 그래도 하루가 지나서 들어왔는데 광주는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른 점이죠. 네. 군대가 존재하는 게 국가의 안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어찌 보면 부마항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라는 거는 이 우리 군에게는 상당히 나쁜 경험, 교훈이었네요. 시위대가 겁을 먹게 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배웠다 그러는데 잠시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좀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차성환 의원님. 예, 예. 미국에서 이제 그 1977년에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신 후반기인데요.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인권 외교를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제3세계의 독재 국가들에게 인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 그리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도 들고 나와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을 했지만 결국 79년에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정책을 접게 되고 오히려 이제 통상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회담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인권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외교의 제1순위는 아니죠. 그 인권 정책이.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나 이제 그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우선하는 그런 한도 안에서의 인권의 개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란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이란 혁명이 정점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이란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그 미 대사관 그 인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결국 미국은 이제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것이 이제 80년 5월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서 존 위컴 같은 그런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미연합 사령관이죠. 그래서 전두환의 집권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예. 네. 그 잠시 전에 이제 미국의 입장 역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똑같이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고 진압이 됐습니다. 공수부대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미국의 묵인, 미국의 개입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어찌 보면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유사점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두 항쟁 간의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간의 인과관계 이 부분인데요. 인과관계가 어떤지 뭐 학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옥종혜 부회장님? 예, 결론적으로 그 부마 항쟁은 11.6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그 광주 항쟁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마 항쟁 이후에 김재규의 주장대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지요. 대구에서 계명대학, 영남대학에서 학내 시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 그 서울대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직전에 11.6이 일어났고 시위가 거기서 일단 멈춰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11.6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11.6이 일어난 직후에 긴급 조치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해제되고 부마 지역보다 더 억눌려 지내던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이라든가 사북 이런 곳들에서 다시 또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지역이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항쟁 사이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연관성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부마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 또 확산이 있어.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로 광주로 넘어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차성환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둘 사이의 연관성.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마 항쟁이 11.26 사건으로 이렇게 11.26 사건이 이제 그 자체가 부마 항쟁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신 체제의 심장을 이제 무너뜨린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마 항쟁이 이제 그 박정희의 죽음으로 일단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런데 만일에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마 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이것이 이후에 광주와 같은 그러한 전국적인 항쟁, 그러니까 광주는 그 당시에 고립되어서 투쟁했지만 부마 항쟁이 계속 파급되어 나갔다면 전국적인 그런 항쟁으로 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양자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두 분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한국의 군부의 동향, 또 군부의 욕망 이런 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 쿠데타까지 전두환이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했고 그래서 하극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계엄을 유지하고 또 그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은 그 박정희의 사망 사건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한시적 기구인데 이게 81년도까지 잔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합수단의 그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중에 결국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권력을 쥐고 계엄을 빙자해서 이 통제를 하는 이 이제 신군부의 정권 시나리오가 그대로 관철되는 과정들이 부마에서 그 광주까지 갔다. 이런 측면을 저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연계성을 그런 점에서 좀 봐야 된다.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은진 교수님은 뭐 학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관성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연관을 찾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마 항쟁은 아무튼 긴급 조치를 없앴고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유화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화 국면을 틈타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모순이나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야기들이 다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이고 또 그에 비례해서 군부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적정한 대응을 했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됩니다. 근데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정보기관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4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그 다음서부터 급격하게 국무위원들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설사 계엄령을 다 반대하고 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것을 그 좋게 보았던 국무위원들도 그 위협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저항운동의 세력에서는 부마 민주항쟁을 근거로 해서
각 대학에서 어떤 선언문이나 왜 우리가 민주화로 나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마 민주 항쟁의 뜻을 받들자거나 또는 부마 민주 항쟁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마 민주 항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시위를 그대로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부마 항쟁이 어떤 객관적인 그 기회를 만들어내었고 또 부마 항쟁의 뜻을 이어서 새로운 저항 운동이 발생을 했고 또 반대로 저쪽 통치 세력에서는 이걸 기하해서 더 탄압할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자, 부마 항쟁은 이렇게 광주를 거쳐서 6월 항쟁까지,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다시 촛불혁명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좀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9년 10월) 독재에 고통받고 분노에 들끓던 국민들을 향해 조용히 성냥불을 그었던 부마 항쟁. 유신체제 최초의 유일한 민중봉기였던 부마 항쟁은 평범한 국민들의 기본권 투쟁이었다. 투쟁의 역사는 광주로 6월로 유구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독재자의 그림자. 아버지의 낡은 유산을 답습한 정권이 다시 살아남아 역사에 등장한 건 어쩌면 심판을 위한 각본이었을까. 79년 10월에 애국가를 부르며 자유를 외치던 국민들이 37년 뒤 촛불혁명의 현장으로 소환된 그때 우리 현대사는 조용히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네, 화면 잘 보셨는지요? 그 촛불 집회 이렇게 그 계속해서 역사의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19 부마 항쟁, 광주 항쟁, 그다음에 6월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촛불 혁명으로 도도히 그 민주주의의 의식과 열망이 연결되고 있는 걸 좀 지켜봤는데요. 2016년, 17년 촛불 혁명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김종세 선생님 어떤 감회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제 한 2년 좀 지났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의 여러 성원들과 함께 서면에 거의 매주 나갔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초를 들고 주변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아주 저보다 훨씬 많으신 그런 어르신도 있고 모인 계층들이 전부 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컸어요. 그리고 6월 항쟁 때의 서면을 다시 또 올렸고 부마 항쟁 때의 부산과 마산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건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을 때 민중들은 어김없이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부마 항쟁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부마 항쟁을 돌아볼 때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마 항쟁이라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인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의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였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한 것이 바로 부마 항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마 항쟁은 4월 혁명 이후에 20년 만에 대중투쟁의 전통을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마 항쟁 이후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거리에 나선 대중들에게 커다란 저는 용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항쟁은 또 커다란 강물을 형성하였고 아까 이제 앞서 우리가 패널들끼리 토론하면서 부마 항쟁에서
그 유신 체제를 완전히 걷어냈던 것은 6월 항쟁 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6월 항쟁 때 커다란 그 강물을 형성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마 항쟁의 이 강물들이 계속해서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옥정혜 선생님, 네,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네. 촛불 집회. 네.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우리 촛불 혁명이 성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촛불은 굉장히 약한 불이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지키듯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또 민주정부는 이런 비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은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 서는 그런 정부만이 민주정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망쟁의 정신이 이 촛불 집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망쟁과 촛불 혁명 동질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이은진 선생님. 네. 사실 1979년 부산 항쟁이나 마산 항쟁은 시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이 조직적이지 않으면서도 대규모의 참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자발적 참여라고 하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물론 요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누가 먼저 폭력을 야기시켰느냐.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그 폭력의 상당한 부분은 과잉 진압에 의해서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시위 경우는 심지어는 시민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노력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과잉 진압으로 들어서는 순간 폭력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촛불은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서도 폭력화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과잉 진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지나친 진압만 없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자기네들의 의사를 충분히 마음껏 표현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보면은 2016년 또는 2017년 초에 촛불 집회 와중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은 저는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벌써 했죠. 제가 보기에. 당장 군대를 아마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79년, 80년, 87년 그 기억 때문에 여기서 잘못 투입당했다가는 자기네들이 어떤 끝장이 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상원 선생님은 부망쟁 촛불 집회 어떤 동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부마와 촛불은 다 같이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국민 스스로가 또 시민 스스로가 이제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동질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마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시민들도 물론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촛불 항쟁은 그런 폭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한 세력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 40주년입니다. 부마 항쟁. 상당히
오랜 시간이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진상조사를 위한 이 역사적인 재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 예. 네. 저는 이제 부마 항쟁을 우리가 기리고 이렇게 역사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물론 부마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지나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그 정신과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정말 어쩌면 과거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술 발전과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 사회의 굉장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를 매우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끔찍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양나라의 칼을 가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을 앞으로 인류가 제대로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마 항쟁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옥정혜 부회장님. 네. 네, 저는 실질적인 문제로 당장의 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마 기념관도 곧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이 상설 연구소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또 항구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설적인 연구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 세력의 이런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부마 항쟁이 그 시민 속으로 좀 더 밀착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부마 항쟁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은진 의원님. 예, 이게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조사를 하면은 가해자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경우에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실어서 때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고 그 고문을 가하고 한 그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거거든요. 저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서로 드러내고 밝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그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의 경우에 거의 지금 반성하는 모습이라 증언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가해자 없이 어떻게 피해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당시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한 그 대한민국의 그 화합의 새로운 정치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은 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세 이사님. 아까 차성환 상임위원께서 법이 개정됐다. 진상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예, 그래서 그 진상조사와 관련한 과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마 항쟁은 4.5혁명, 6월 항쟁, 촛불 항쟁과 함께 승리한 항쟁입니다. 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의 역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의 과정을 만든 국민 대중들의 기록, 국민 대중들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들에 관한 기록과 정은 찾고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마 항쟁이 표면적으로 수그러들고 난 뒤에 26일까지, 10월 26일까지 도대체 김재규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밝힐 자료가 수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역사적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년 전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부마항쟁이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부마항쟁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현재 앞으로 닥쳐올 또 한 번의 위기, 또 두 번, 세 번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잊지 않고 부마항쟁을 되살려서 현실에서 적용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 모두가 같이 눈을 부릅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분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토론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입니다. 부마항쟁 40주년이 됐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어찌 보면 저평가돼 있던 부마항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번에는 확실히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4.19 혁명에다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부마항쟁의 역사적이고 민주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확고히 하는 방안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